나라의 경제 성장은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태국은 현재 미래지향적인 한국을 버리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늦어지고 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됐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제 정치학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항상 그렇듯 긴장감이 돌았어요. 교수님은 항상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교수님께서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입을 여셨어요. 국가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원이라고 답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자원, 기술, 아니죠. 진짜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국민이 기술로 무장한 일자리를 가질 때 국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이라고 하면 GDP나 인프라 같은 것들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교수님께서 화이트보드에 세계사 속 사례들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독일의 산업 직군 확대는 제조업 기반 고도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IT 기반 직업 창출은 아시아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자 양성은 척박한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9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것도 IT 분야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의 한 나라는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패통탄 친나와 총리 체제의 태국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국에 대해서는 관광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스크린을 켜시자 놀라운 영상이 펼쳐졌어요. 태국 북부의 넓은 농장에서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작은 센서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국 농부들이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정말 미래적이네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장면은 2022년 태국 북부난 지역의 농업혁신 사례입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AI 기반 자동관계 시스템, 병충해 예측 모듈이 처음으로 상용화되었죠. KOICA, 농촌진흥청, 기상청, 그리고 삼성, LG 같은 한국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기상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정밀 농업 시스템은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었죠. 영상 속 태국 농부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스크린에 빨간 글씨로 2024년 협력 종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왜 종료된 거예요? 좋은 질문이네요. 국정부가 2024년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협력 사업은 정치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 대사관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이 보고서에는 코리안 모델 테크놀로지컬 파트너십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협력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때 태국에서 일하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당시 기상청 자동경보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태국 정부 기관에 파견되었던 한국 기술자 300명이 전원 철수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인력이 빠져나갔죠. 저는 숫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300명이라니 그것도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기술자들은 대부분 농업 전문가, AI 엔지니어, 기상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태국에서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럼 그 기술들과 일자리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이 대신 들어와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보이네요. 중국이 대신 들어왔는지, 그 기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결과는 여러분의 예상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AI 농업, 기상 예측, 데이터 해석관.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이 태국에 만들어준 새로운 직업들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직업군은 한국이 철수한 이후 공식적으로 폐지되거나 민간 이전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북부에 있던 스마트팜 기술 직군 중 74%가 실직했죠. 왜일까요? 중국이 대체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똑같은 기술과 일자리를 제공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예상 밖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중국은 대체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도입했죠. 교수님께서 스크린에 비교 자료를 띄우기 시작하셨어요. 왼쪽에는 한국 시스템의 작동 화면이, 오른쪽에는 중국 시스템의 화면이 나타났어요. 드론은 작물 상태를 구분하지 못했고 AI는 한국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무단 변경했으며 기상 시스템은 강수 예측 오차가 24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 시스템에서는 드론이 찍은 사진을 통해 작물의 병충해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중국 시스템에서는 건강한 작물과 병든 작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태국의 북부 프레 지방에서 예보 실패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에는 물에 잠긴 농장들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농부들이 보였어요. 한국 기상 시스템이었다면 이 홍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지능형 작물 수확. 스케줄링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농가 손실률이 46%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46%라는 건 정말 큰 수치인가요? 일반적으로 농가 손실률은 10에서 15% 정도가 정상입니다. 46%라는 것은 농가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이는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 출신 한국 기술자가 철수 직전 현지 정부에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메일 내용의 일부가 나타났어요. 중국식 시스템은 API 기준이 다릅니다. 데이터 호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과 정치가 만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정치는 그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도움을 주려고 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니요. 교수님께서 화이트보드에 세 단어를 다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AI 농업 전문가, 기상 예측 분석가, 데이터 해석관. 이들은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죠.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 태국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께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에서 과거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치가 기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증거가 태국입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화면에는 AI 윤리교육센터라는 간판이 보였고 그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국, 한국, 태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코딩을 배우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젊은 강사가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센터는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원하에 AI 기술뿐만 아니라 AI 윤리까지 함께 교육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이후 이곳은 중국식 교육 콘텐츠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에서는 모든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사들도 모두 중국 사람들이었고 학생들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용 언어도 영어와 태국어에서 중국어로 바뀌었고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I 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AI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수업에서도 계속 배우고 있었거든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윤리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AI 윤리 강사라는 신생 직업군이 아시아에서 처음 생긴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면 폐지되었죠. AI 윤리 강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직업이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개발자들에게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직업이었죠.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국은 기술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주고 떠났고 중국은 시스템을 주며 감시를 시작했죠.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권이라고 하면 영토나 정치적 독립만 생각했는데 기술에도 주권이 있다는 개념이 새로웠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직업은 사라졌고 농업은 다시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첨단 기술에서 다시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윤리 강사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콘텐츠 설계자, 알고리즘 평가자들도 전원 해촉되었습니다. 대신 중국이 보낸 내부 강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태국의 교육기관인데 태국 사람은 없고 중국 사람만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자국민을 위한 기술이 타국민을 위한 통제 장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한국의 기술은 태국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크린을 다시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국 정부의 공식 홍보 영상부터 보죠.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정말 화려했어요. 드론들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농장을 촬영하고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는 온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태국 농부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촬영된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온실 안의 센서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농부들이 호스를 들고 직접 손으로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불량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기술을 무단 변형한 상태로 백엔드 알고리즘이 충돌한 겁니다. 책임자는 없고 직업도 사라졌죠. 백엔드 알고리즘 충돌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만든 시스템과 중국에서 만든 시스템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어라고 말하는데 중국 시스템은 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컴퓨터도 사람처럼 소통할 때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서로 다른 규칙을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네요. 중국이 공급한 AI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의 형식과 문서 규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API라는 시스템 간 소통 방식부터 모델 명세까지 모든 게 달라요. 그럼 왜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았나요? 비용과 시간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려면 수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 위에 중국 시스템을 더 씌웠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홍수 예측 시스템은 한 달간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침수 피해가 6건이나 발생했어요. 화면에 물에 잠긴 농장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농부들이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6건이라는 게 많은 건가요? 평상시라면 이런 홍수는 미리 예측해서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기상 시스템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태국 내 기상 분석관 직종이 정부 부처 인건비 축소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날씨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화면에 비교 차트를 띄우셨어요. 왼쪽은 한국 시스템 시절의 농업 생산성, 오른쪽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던 생산성이 2025년부터 급격히 떨어져 있었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농민들의 수입 감소, 식량 부족, 그리고 실업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기술은 겉보기에 화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퇴보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는 껍데기, 멈춘 시스템의 전형적인 사례죠. 교수님께서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기술 기반 직업 붕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사라진 직업 지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국 지도였는데 정말 특별한 지도였어요. 파란색 점들과 회색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거든요. 파란색은 한국 협력으로 생긴 직업들, 회색은 폐지된 직업들입니다. 처음에는 파란색 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태국 북부 지역에 파란색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시간 순으로 지도를 바꿔가며 보여주시자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2023년에는 대부분이 파란색이었는데 2024년부터 조금씩 회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으로 갈수록 회색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먼저 기상청 협력 하에 운영되던 위성 해석관이 폐지되었습니다. 화면에 위성 해석관의 업무 모습이 나타났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날씨 패턴을 예측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중요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이런 직업이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직업은 태국에서 처음 생긴 고도로 전문화된 직종이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기술 지원으로 20명의 전문가가 양성되었죠. 그럼 그 20명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대부분 실업 상태이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쌓은 전문 지식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거죠. 다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축산업 관련 직종이었어요. 한국의 자동화 축산 시스템 중단으로 데이터 기반 축산 컨설턴트 직종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소나 돼지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센서로 동물들의 체온, 활동량, 식사량 등을 측정해서 최적의 사육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약 15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축산업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인력이었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라진 직업들을 보여주셨어요. 스마트 관계 기술자도 태국 정부 공무원 직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 직업은 농장의 물 공급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드론과 센서를 활용해서 작물이 언제,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되어버렸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보여주신 내용이었어요. 한국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직군들, 예를 들어 디지털 농업 운영자 같은 직종들은 중국 시스템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중국 시스템에서는 한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을 무효로 본다는 뜻입니다. 새로 중국식 교육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회색점들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각각이 사람들의 꿈이고 경력이고 미래였습니다. 기술 발전이 항상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떠났지만 기술도 함께 떠난 건 아닙니다. 기술은 구조로 남아있고 시스템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구 가능한 국가기술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크게 3가지 조건을 적어주셨어요. 정치적 신뢰, 전문 인력 복귀, 기술 원형 존중. 한국과 다시 손을 잡으려면 이 3가지가 필수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정치적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정치적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국 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태국 내 몇몇 지자체는 몰래 한국식 장비를 다시 구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국의 작은 도시들 이름이었어요. 치앙마이, 라용, 우돈타니 같은 곳들이었고요. 이 지역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 기술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해서도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의 힘이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농업기술 같은 경우는 지역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미국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청년 60%가 한국식 시스템 복귀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정치적 이념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호하죠. 그럼 전문 인력 복귀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철수한 기술자 300명 중 상당수가 아직 태국과의 협력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교육받았던 현지 전문가들도 일부 남아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치적으로 쫓겨나듯 떠났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니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원형 존중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단 변형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해요. 기술에는 개발자의 철학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바꾸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본 사례들이 바로 그런 경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잊지 마세요.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신뢰 위에 놓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끊는 건 쉽지만 다시 놓는 건 정치가 아니라 진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기술을 단순히 기계나 시스템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연결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기술 협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 협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태국과 한국이 다시 손을 잡는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사라진 직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이렇게 한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중국과 협력하려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래의 중요한 직업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을 배운 나라가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팔아 넘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기술 약탈은 한국가가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그림자에는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흥미로운 수업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윌슨 교수님은 항상 그렇듯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의 주의를 끌었어요.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현실 사례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국가 간 기술 경쟁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의 패권 경쟁은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새로운 무기가 되었죠. 역사적으로 국가 간 기술 약탈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기술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18세기 말 영국의 방직기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슬레이터라는 영국인이 당시 엄격히 금지되었던 방직기 설계도를 머릿속에 암기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최초의 방직 공장을 세웠죠. 이것이 미국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현대적인 사례로는 냉전 시대 소련의 미국 기술 스파이 활동이 있어요. 소련은 체계적으로 미국의 군사 및 우주 기술을 빼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2009년 중국 해커들이 미국 F-35 전투기 설계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 혹은 최근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2018년 중국 기업들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자들을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기술을 빼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국가 핵심 기술 유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했죠. 이러한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수십 년 연구 개발 성과가 단시간에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은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와 다른 방식으로 기술력 약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을 언급하며 태국의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었을까요? 패통탄 총리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었죠. 그는 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태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죠. 둘째, 중국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면 태국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며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기술 협력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 하고요. 셋째,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자 이 공백을 중국이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죠. 교수님은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로사의 의견이 매우 날카롭네요. 실제로 태국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태국 총리실 내부 회의에서 중국이 기술 협력 명목으로 태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패통탄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은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 될 것이라며 친중 정책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계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공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현대자동차의 대형 생산 라인, 삼성전자의 첨단 설비들이 보였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20년 이상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기술 이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몇몇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이 태국에 남아있게 되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셨어요. 첫째, 자동차 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관련 기술들이 현지화되었죠. 둘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 기술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태국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셋째, 첨단 가전제품 및 AI 스마트 공장 시스템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태국 내에서 운영한 생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태국의 친중 정책과 점점 고조되는 반한 감정,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자국민의 안전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술에 의존하던 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중국 기업들이 태국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중국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자본을 투자할 테니 기술 개발을 함께 하자라는 논리였죠. 표면적으로는 상생의 파트너십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태국 정부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태국 기업과의 협력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부 태국 공장 관계자들이 중국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기술 정보를 알고 있다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실감했어요. 한 국가의 기술이 다른 국가로 유출되는 과정이 단순히 기업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 정치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었죠. 로사, 당신이 태국 정부의 경제 고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할 건가요?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 장기적 기술 독립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받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자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중국 기업의 전략적 기술 확보라는 제목이 보였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태국 내 한국 기술에 접근하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결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태국 내 한국 기술을 확보하려 했죠. 교수님은 손가락을 들어 첫 번째 요점을 강조하셨어요.
첫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접근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하며 한국 기업이 남긴 기술을 함께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과 태국 기업 간의 MOU 체결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런 계약들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계약 세부 조항을 보면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측이 거의 모든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저는 이런 계약의 법적 측면이 궁금했어요. 교수님, 이런 계약이 국제법상 문제는 없나요? 국제법상으로는 그레이 영역에 있습니다. 기술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원래 기술은 한국 기업의 것이었지만 태국에서 현지화된 기술은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현지 엔지니어 채용 증가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 엔지니어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중국 기업들이 제시한 연봉이 기존 태국 내 평균 연봉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였어요. 이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핵심 기술과 프로세스를 익힌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중국 기업들은 공식적인 문서에 없는 암묵지까지 확보하려 했죠.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술적으로는 비밀 유지 계약 NDA를 위반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셋째, 데이터 접근 시도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이 남긴 연구, 데이터 및 설계도를 분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한 대형 전자기업은 태국 정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산업 데이터 접근 권한이라는 작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조항을 통해 그들은 태국 내 모든 제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 간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웠죠. 그러나 태국 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태국을 기술 수집 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것은 지난달 한 태국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데이터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건입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실 내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국제 정치의 어두운 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의 접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국 내 대학과 연구소에도 접근하여 기술 협력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의 주요 공과대학에 대한 중국의 연구 기금이 500% 증가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기술 확보 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국 기술의 우회적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부의 저항 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중국의 접근을 경계하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학계, 일부 산업계 인사들,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었죠. 교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첫째, 태국 기업의 독립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태국이 기술 종속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면 태국의 미래 세대는 선택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술 유출은 곧 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태국이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죠. 교수님은 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기술을 넘긴 후의 산업 구조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했죠. 저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나요? 1990년대 한국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위험에 직면했지만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 생산기지만 이전하는 전략을 택했죠. 지금 태국의 상황은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 악화 우려였습니다. 태국이 한국과 일본이 남긴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 향후 서방 국가들의 투자가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경고였죠. 교수님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성명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태국 정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역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중 성향의 태국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러한 우려를 서방의 압력이라 치부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례를 공유하셨어요. 태국의 한 대기업 임원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위험하다며 내부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사의 배터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그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태국 내 일부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해외로 이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엔지니어들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국제무역규범과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통한 압력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태국 내부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침묵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태국 대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친중 정책과 자체 생존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대기업 로고들이 나타났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 전자기기 회사, 에너지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보였죠. 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 성장 기회를 얻는다는 유혹이 있었죠.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중국과 협력한 일부 동남아 기업들의 단기적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반면 기술을 넘겨주면 장기적으로 태국 산업은 독립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된 패턴입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국 기업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셨어요. 첫째,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추진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부와 가까운 대기업들이었죠. 둘째,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중국 투자의 이점을 누리려 했죠. 셋째, 가장 흥미로운 그룹인데 일부 태국 기업들은 미국, 유럽, 일본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와의 협력 시도를 견제했죠.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8월 태국 자동차 부품 회사인 타이 오토 컴포넌츠가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 정부는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여러 행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압력이었죠. 교실 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학생들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 놀란 듯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태국 기업들이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나 베트남으로 연구시설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전자부품 제조사 디지털타이는 핵심 R&D 센터를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주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들이 국가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태국이 직면한 두 가지 가능한 미래죠. 하나는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기술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 이 사례 연구가 얼마나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태국이 직면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갈림길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두 개의 다른 길이 있었죠. 이제 태국 경제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선택의 결과를 분석해 주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투자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 어려워지고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적 종속은 결국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교수님은 몇몇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종속되었던 사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식민지 국가들에 종속되었던 사례 등이 있었죠. 두 번째 길은 중국의 기술 접근을 막고 독자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방향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경우 태국은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과 정부의 반대가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친중 성향을 고려할 때 이 길은 상당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죠. 태국 내 일부 경제학자들은 매우 뚜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을 넘기면 태국은 결국 제조기지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5년 내에 태국의 핵심 기술 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우려스러운 전망은 서방과의 협력까지 단절되면 태국 산업 경쟁력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중단된다면 태국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현재 상황에서 태국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죠. 중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자체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례 연구는 단순한 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강대국에 의존하면서도 어떻게 자국의 주권과 장기적 이익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제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제 논문의 완벽한 사례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기술의 역할과 국가 간 경쟁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어떤 사례를 다룰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국제정치경제학 수업은 항상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국제관계에서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 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태국을 이용해 약탈해가려는 중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이전까지 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데 태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러한 위기까지 온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